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가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경험을 한 후에 인간관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들어오니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혹시 내가 싫어서인가? 어떻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하며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소화가 되지 않아서 체할 때마다 가던 한의원 원장님께서 몸이 아프기보다는 마음의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몸도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야 남들 눈치를 보는 제 습관 때문에 몸이 아파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적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사연자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지은이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 살림. 첫 번째,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용기부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강의를 하며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너무도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을 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해주길 바라기만 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애써 노력한 결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늘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이 한 명은 끼어 있다. 반면 10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이해하고 좋아해 준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이 2사람이다. 나머지 7명은 그때그때 태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들의 입맛을 일일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업무상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업무상의 대인관계를 교우관계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업무상의 관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얼굴을 맞대며 근무하는 업무상의 인간관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니 업무상의 관계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교우 관계처럼 여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단연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부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두 번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게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를 종종 놓치게 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친구가 놀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좋다고 판단하고 행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그 판단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나의 주관과 판단대로 행동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어떤 일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려 하지 마라. 평생 그 일을 유보하게 될 것이다. 3장. 타인은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인생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내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중성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시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살아가는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너그러워야 한다.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상당수는 우리가 상대의 과제에 대해 허가 없이 간섭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4장. 낙천주의와 낙관주의. 개구리 2마리가 있었다. 두 개구리는 우유가 든 단지 가장자리에서 폴짝 뛰다가 단지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다. 한 마리는 아, 이제 끝장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이내 포기해버렸다. 그러고는 그저 개굴개굴 울기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개구리는 우유에 빠져 죽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달랐다. 똑같이 우유에 빠졌지만 그 개구리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리저리 열심히 헤엄치며 발을 저었다.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자 발 아래가 단단해졌다. 우유가 치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구리는 폴짝 뛰어 바깥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낙천주의랑은 좀 다르다. 낙천주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낙관주의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바로 그 현실에서 출발하는 태도다. 비관주의적인 태도는 용기를 잃었을 때 나타난다. 현실은 아무리 해도 바뀔 수 없다며 포기하는 태도다. 그런 비관주의는 역시 결국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천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낙천적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비관주의자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5장 자기 수용.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다. 자신이라는 도구는 다른 것과 달리 대체 불가능하다. 그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한탄해서는 곤란하다. 그 대신 자신이라는 도구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우리는 자신이라는 도구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왜일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누구나 동등하게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제각각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들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한 시점을 바꿔보라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가 시점을 바꾸도록 도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누군가 자신의 성격이 어둡다고 고민한다면 당신은 성격이 어둡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남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착하다 라고 시점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어둡다는 라벨이 착하다는 라벨로 바뀌게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그게 아들러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다. 때에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때 행복해진다. 타자 공원.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만 하면서는 살 수 없다. 스스로가 초라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단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헌한다고 할 때 그것이 특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공헌하지 않더라도 현재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이 공헌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7장 자신이 정한다.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들러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트라우마로 보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트라우마로 보지 않는다면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똑같은 사건을 겪거나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도 서로 다른 현재를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아들러는 원인론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고 그것을 체험한 게 원인이 되어서 특정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그 대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아들러는 사춘기가 아이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과거에 형성된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열등 콤플렉스도 기존과는 다르게 해석했다. 주로 우리는 B를 못하는 이유로 A라는 원인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를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높은 곳이 두렵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과거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사건을 원인으로 이용한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는 우리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드는 변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불렀다. 아들러는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그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러의 심리학은 책임을 묻는 엄격한 심리학이자 용기 있게 자신의 과제와 직면하기를 촉구하는 용기의 심리학인 것이다.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길 기원한다. 기시미 이치로.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통해서 어린 시절 미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여성분의 사연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위로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어라는 위로보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조언을 들을 때 더욱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을 미움받지 않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갇혀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온통 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괜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애초부터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미워하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었던 것 역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 스스로에게 잘 보이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때, 그때가 되면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지 의식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선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면서 전보다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타인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토닥여주는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과 같은 경험을 이겨내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위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 잘 자요.